다카이치, 적당히 하라. 한국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미국 국방부가 일본 총리에게 직접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힘이 없어도 충분했습니다. 두 강대국을 동시에 무릎 꿇린 한국의 무음 전쟁. 그 이후 벌어진 일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믿기 어려운 48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미국 전략 분석관의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도쿄 롯봉이 힐스 42층. 일본 방위성 지하 전략실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긴장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이슨 리드,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전략 분석관으로 일한 지 8년째였습니다. 펜타곤에서 카운틀레스한 기밀 회의를 경험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일본 측이 특별 자문이라는 모호한 명목으로 저를 초청한 데다 공식 채널이 아닌 비공개 회의라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일본 자위관이 서 있었습니다. 리드 씨, 이쪽으로 오시죠. 그의 일본어 억양은 정확했지만 어딘가 딱딱했고 표정에는 미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차게 느껴졌고 복도 양쪽에는 굳게 잠긴 철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각 문마다 경고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보안 등급 A, 촬영 및 녹음 금지. 이 구역의 보안 등급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마지막 철문 앞에서 자위관이 카드키를 대잡비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내부에는 여러 명의 일본 장교들이 긴 회의 테이블을 중심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50대 이상으로 보였고 표정은 침착했지만 굳어 있었고 방 안의 공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이 감돌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장 나이가 들어 보이는 장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다나카 준니치, 방위성 전략국장입니다. 손을 맞잡는 순간 그의 손이 놀라울 정도로 차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도 날카로웠죠. 앉으시죠.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한쪽 끝에 자리를 잡았어요. 정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그 위에는 지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대만 지도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도가 3가지 색으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북부는 파란색, 중부는 빨간색, 남부는 회색이었죠. 각 색깔 위에 작은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나카가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리드 씨, 우리가 오늘 논의할 내용은 극비 사항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미국 정부에도 아직 공식 보고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왜 미국 정부에 보고되지 않은 내용을 저에게 먼저 보여주는 걸까요? 다나카가 스크린을 확대했어요. 대만을 보십시오. 이 섬은 이미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가 파란색 지역을 가리켰죠. 이곳은 친일 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타이베이 북부와 지흥항 일대죠. 우리와 경제적 유대가 깊고 역사적으로도 우호적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일본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높습니다.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계속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다나카가 이번에는 빨간색 지역을 가리켰어요. 여기는 친한국 세력이 강합니다. 타이중과 타이난 일대죠.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한류 문화가 지배적입니다. 삼성, LG, 현대가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젊은 층은 케팝과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미묘한 불쾌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회색 지역입니다. 다나카가 남부를 가리켰죠? 가오, 핑둥 일대입니다. 중립지역으로 아직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 본토와 교류가 많지만 정치적으로는 독립 성향이 강합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만을 이렇게 색깔로 구분한다는 것 제가 이상했거든요. 마치 케이크를 자르듯이 나라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다나카가 물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만든 겁니까?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건가요? 다나카 옆에 앉아있던 젊은 장교가 답했어요. 경제 데이터, 여론조사 문화, 소비 패턴, SNS 분석을 종합했습니다. 3년간 축적한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했고요. 정확도는 85% 이상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뭔가 기록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계속하시죠. 다나카가 심호흡을 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중국과 비공식 접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중국과요, 일본이 중국과 비밀 접촉을 했다고요? 네, 다카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대만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중국과 공통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대만 문제로 협력한다고요? 생카쿠 열두 문제로 으르렁대던 두 나라가요. 다나카가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도표가 나타났어요. 대만 분할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이 크게 떠 있었죠. 그 밑으로 복잡한 다이어그램들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대만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북부는 일본이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중부는 중국이 관리합니다. 남부는 공동관리구역으로 설정해 완충지대로 삼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를 냈어요. 잠깐만요. 대만을 분할한다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건 주권 침해입니다. 국제법 위반이에요. 미국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대만은 우리의 동맹입니다. 다나카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표정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리드 씨 진정하시고 앉으시죠. 흥분하실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다시 앉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중국과 일본의 분할 통치 아래 둘 수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대만은 민주국가입니다. 자유선거를 하고 의회가 있어요. 이건 침공이나 다름없는 이야기입니다. 19세기도 아니고 21세기에 이런 제국주의적 발상이라니요. 옆에 앉아있던 다른 장교가 입을 열었습니다. 리드 씨, 우리는 침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안정화 방안입니다. 대만의 혼란을 막고 지역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거죠.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침공이든 관리든 결국 주권 침해 아닙니까?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큰 차이죠. 침공은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관리는 경제와 문화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평화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계획입니다.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유엔에서도 규탄받을 거예요. 다나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부른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뭐라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미국을 설득해 주십시오. 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대만을 관리해야 동아시아가 안정됩니다.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도 그걸 이해할 겁니다. 당신이 설명해 주면 됩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계획을 미국에 설득해야 합니까? 저는 일본의 대변인이 아니에요. 당신은 미국 정부의 신뢰를 받는 전략가입니다. 다나카가 말했어요. 펜타곤에서 당신 보고서는 항상 진지하게 검토됩니다. 당신이 보고하면 미국은이 계획을 고려할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은 이런 계획을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다나카 옆에 앉아있던 방위성 차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사람이었죠. 리드 씨, 우리의 진짜 목표를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였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진짜 목표요. 뭔가 더 있다는 건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진짜 목표는 대만 자체가 아닙니다. 대만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럼 뭡니까? 제가 물었죠.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겁니까? 차관이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한국입니다. 한국이요. 저는 되물었어요. 갑자기 왜 한국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차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과 손잡고 한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더 이상 커지지 못하게 막는 것. 그게 우리의 진짜 목표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춥게 느껴졌고 등골이 오싹했어요. 일본이 중국과 손잡고 한국을 견제한다고요. 적대국이던 두 나라가 한국을 막기 위해 협력한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였습니까? 손이 떨렸고 입이 말랐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저는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했어요. 방금 들은 내용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손을 잡다니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시에는 속보가 떴습니다. 호텔 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총리 긴급하러 대만 개입 가능성 시사 서둘러 TV를 켰습니다. NHK에서 생중계가 나오고 있었어요. 일본 국회 본회의장이었죠. 다카이치 총리가 단상에서 있었습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 행동은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입니다. 그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우리는 이를 방관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자위대 개입이라고요? 이건 사실상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펜타곤 상관이었어요. 제이슨 지금 일본에 있나? 네네. 도쿄에 있습니다. 당장 방위성으로 가 일본이 대체 무슨 생각인지 파악해야 해. 이란 시간 후는 다시 방위성 건물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가 아니라 7층 회의실이었어요. 응접실 같은 곳이었죠. 다나카 국장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제 봤던 장교들도 있었어요. 리드 씨, 어서 오십시오. 다나카가 말했지만 미소는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총리 발언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날카롭게 물었죠. 자위대 개입이라니요. 어제들은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까? 다나카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대화를 나눠봅시다.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대답을 기다렸어요.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총리 발언은 계획의 일부입니다. 계획의 일부라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동아시아 전체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발언입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목적입니다. 옆에 있던 장교가 말했어요. 중국의 반응을 끌어내는 겁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중국이 반응하면 긴장이 고조됩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그러면 한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한국의 대응을 보는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한국을 끌어내려는 겁니까? 다나카가 답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어느 편에 서는지 어떤 전략을 쓰는지 말이죠. 정보를 얻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도박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다나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를 마실 뿐이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도발은 한국을 끌어내기 위한 연막일 뿐입니다. 위험한 게임이에요. 한국이 움직이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통제 불능이 될 수 있어요.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장교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그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계급장을 보니 삼저였죠.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보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능력이 없어요. 미국이 하라는 대로 따라갈 뿐이죠. 다른 장교도 거들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이였어요. 한국은 중견국에 불과합니다. 그가 손사래를 쳤어요. 우리가 조금만 압박하면 조용해질 겁니다. 껍데기만 요란하지 실속은 없어요. 저는 그들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 있는 놈들은 한국을 전혀 모른다. 완전히 오판하고 있어. 리드 씨, 왜 그런 표정입니까? 다나카가 물었어요. 제 표정이 굳어 있었나 봅니다. 당신들은 한국을 너무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한국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삼자가 다시 비웃었습니다. 강하다고요. GDP는 우리의 1분이고 인구는 절반입니다. 군사력도 우리보다 약하죠. 뭐가 강합니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거였어요.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계획은 진행됩니다. 총리 발언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조치가 있을 겁니다. 무슨 조치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나카가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펜타곤에 긴급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개별 칸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라면 도청 걱정이 덜 했거든요. 암호화된 메신저로 상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긴급 보고 필요, 일본의 진짜 의도 파악함.
중국과 공무 중 목표는 한국 곧 답장이 왔습니다. 1시간 후 화상회의 대기하라. 저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켰어요.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접속했죠. 정확히 1시간 후면에 펜타곤 상황실이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보였어요. 그 옆으로 CIA 동아시아 국장과 인도 태평양 사령부 정보국장도 있었죠. 제이슨 보고학의 부차보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이틀간 파악한 내용을 전부 설명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비밀 접촉 대만 분할 계획, 그리고 진짜 목표가 한국이라는 것까지요. 화면 속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일본이 중국과 손잡고 대만을 나눈다고 부차관보가 믿을 사에 없다는 표로 물었어요. 정말 제정신이 아닙니다. 동맹국이 뭐 하는 겁니까? CIA 국장이 말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진짜 목표는 한국입니다. 일본은 중국과 협력해서 한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려 합니다. 한국을요? 인도 태평양 사령부 국장이 되물었습니다. 왜 한국을 견제하려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너무 커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손잡은 겁니다. 화면 속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일본은 모르는 겁니까? CIA 국장이 거들었어요. 한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그냥 당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너무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에서 직접 들었어요. 한국은 미국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더군요. 인도 태평양 사령부 국장이 고개를 젓습니다. 완전히 오판이군요. 한국 군사력이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부차관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게 우리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조용히 대응할 것이고 필요하면 미국은 한국 편에 설 것입니다. 일본에게 그 점을 분명히 하게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죠.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 시내에 불빛들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일본이 중국과 손잡고 한국을 흔들려 한다는 것, 그리고 미국이 한국 편에 선다는 것, 이 모든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대만을 보는 시각이 한국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 동아시아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일본 총리의 발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자위대 개입 가능성, 중국과의 비밀 협력, 그리고 한국을 견제하려는 계획.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펜타곤에 정식 보고서를 올려야겠다고요. 노트북을 열어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일본 마이너스 중국 대만 분할 계획 및 한국 견제 전략 긴급 보고였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죠. 지난 이틀간 목격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방위성 지하 전략실의 색깔로 나눈 데만 지도 다나카 국장의 설명 차관의 충격적인 발언, 그리고 총리의 도발적인 연설까지요. 오전 6시에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3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에서 펜타곤과 인도 태평양 사령부 CIA 동화 시아국에 동시 발송했죠.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워싱턴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뻔했거든요. 샤워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펜타곤이었어요. 제이슨 보고서 받았네. 부차관보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국방장 관실에서 긴급 회의 중이야. 2시간 후에 NSC 브리핑이 잡혔어. 그렇게 빨리요? 저는 놀랐습니다. 자네 보고서 내용이 심각하기 때문이야. 그가 말했어요. 대통령께 직접 보고될 거야. 일본 대사도 소환될 것 같고 저는 손에 준 커피잔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오전 10시쯤 CNN 속보가 또 떴습니다. 미국 국무부 긴급 성명 발표 화면을 켰어요. 국무부 대변인이 브리핑룸에서 있었습니다. 미국은 일본 총리의 최근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그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영내 모든 국가의 이익입니다. 일방적인 군사 개입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과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없었습니다. 대변인이 짧게 답했죠. 우리는 놀랐고 실망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이 말했어요. 한국의 우려를 공유하며 한국과 함께 대응할 것입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한국과 함께 대응한다는 말이 명확했어요. 미국이 어느 편에 서는지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정오의 백악관에서도 성명이 나왔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어요. 대통령 국가안보자관 발표. 영내 동맹국들과 협력 강화 기사를 읽는데 핵심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우선시할 것이다. 미국의 입장이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오후 2시에 펜타곤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자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국방장관, 합참의장, 국무부 차관, NSC, 아시아 담당까지 있었죠. 제이슨 잔의 보고서가 폭탄이었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일본이 정말 중국과 손잡고 있나? 제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6개월간 비밀 접촉을 했고 대만 분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합참회장이 물었습니다. 일본 군부가 통제 가능한가 정치권과 따로 움직이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총리실 주도입니다. 군부는 실행 기관일 뿐이죠. 국무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견제가 진짜 목표라는 게 확실한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방위성 차관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중국과 손잡고 한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겠다고요. NSC 아시아 담당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닙니다. 동맹 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국방장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가 저를 쳐다봤어요. 제이슨 자네가 일본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게 어떤 입장입니까? 제가 물었죠. 첫째, 대만 문제에 한국을 건드리지 말 것. 국방장관이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어요. 둘째, 중국과의 비밀 협력을 중단할 것. 셋째, 영내 질서를 흔드는 행동을 즉각 멈출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만약 일본이 듣지 않으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제 제재를 검토할 것입니다. 국무부 차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군사 협력도 재평가하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다시 열 겁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국이 진심이구나 싶었어요. 화상회의가 끝난 직후 일본 외무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드 씨, 내일 오전 외무성으로 와 주시겠습니까? 관방장관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미국의 분위기를 감지한 모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외무성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가스미가 세키의 오래된 청사였어요. 경비가 삼엄했죠. 신분증을 3번이나 확인받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관방 장관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60대 후반의 남자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야마다 관방장관이었죠. 리드 씨 오셨군요. 그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차를 따라주다군요. 미국의 반응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야마다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로서는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제가 서류를 그에게 건넸어요. 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너무 과한 요구 아닙니까? 그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인데요. 동맹국이기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미국은 일본이 중국과 손잡고 한국을 견제하는 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국도 우리 동맹입니다. 야마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입니까? 제가 물었죠. 한국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경제적으로 우리를 추월하려 하고 군사적으로도 독자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고요. 우리는 위협을 느낍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손잡는 겁니까? 적국과 협력해서 동맹을 견제하는 게 답입니까? 야마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참한 말 뿐이었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입니다. 한국을 건드리는 건 미국을 건드리는 겁니다. 경제 제재도 불사하겠다는 게 워싱턴의 결정입니다. 야마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제 제재요.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역, 금융, 기술, 협력 전반을 재검토할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인상을 요구할 거예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총리실에 보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왜죠? 제가 물었어요.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야마다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중국과의 약속도 있고 내부 정치적으로도 후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경고를 무시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관방 장관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나카 국장이었어요. 리드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디십니까? 외무성 1층 로비입니다. 거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5분 후 다나카가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어요. 밖으로 나가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나카가 먼저 말했어요. 경제 제재까지 거론하더군요. 미국은 진심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을 건드리는 건 레드라인입니다. 다나카가 쓰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무서운 건 인정합니다.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도 계속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중국과 손을 잡을 겁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국의 압박보다 중국과의 협력이 우리에게 더 이득입니다. 한국을 제압하려면 그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미국을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다나카가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가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미국에 전해 주십시오. 일본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요. 그가 공원을 떠났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은 채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일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판단을 했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경고도 소용없었어요. 일본은 중국과 함께 한국을 견제하기로 결심한 거였죠.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일어난 저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미국 대사관으로 향했어요. 다나카의 말이 계속 귀가에 맴돌았거든요. 일본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대사관에 도착해 보안 검색을 거친 후 3층 정보 분석실로 갔습니다. CIA 도쿄 지부장인 톰 해리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이슨 무슨 일인가 그가 문을 닫으며 물었습니다. 일본이 완전히 돌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중국과 협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톰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확실한가 다나카 국장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답했죠. 한국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면 미국과의 관계 악화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톰이 책상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일본이 구체적으로 뭘 하려는지 파악해야겠군. 바로 그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 정보부 쪽에서 접촉해 오면 좋겠는데요. 그날 오후 정말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내각정 보조 사실에서였어요. 리드 씨, 내일 오전 우리 사무실로 와 주시겠습니까? 중요한 브리핑이 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사토라는 이름의 정보관이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물었죠.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직접 오셔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나가타초의 내각정 보호조 사실 건물에 있었습니다. 총리 관저 근처였어요. 보안이 삼엄했죠. 지문 인식과 홍채 스캔을 거친 후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토가 저를 맞았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이 날카로웠죠. 이쪽으로 오시죠. 그를 따라 복도를 지나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이미 5명의 정보관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죠. 앉으십시오. 사토가 말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끝에 자리를 잡았어요. 사토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스크린에 문서가 나타났어요. 대한민국 영향력 차단 전략이라는 제목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리드 씨, 우리가 준비한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토가 리모컨을 들며 말했어요. 이건 극비 사항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메모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대만 내 친한국 세력 차단이라는 제목이었죠. 우리는 대만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뿌리 뽑을 겁니다. 사토가 설명했어요. 친한국 정치인들을 고립시키고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제한합니다. 한류 콘텐츠 유통도 막을 겁니다. 어떠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제적 압박입니다. 옆에 앉은 정보관이 답했어요. 대만 기업들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한국과 거래하면 일본 시장을 잃는다고요.
중국도 같은 방식을 쓸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한국 방산 영향력 억제였어요. 한국이 대만의 무기를 팔지 못하게 막습니다. 사토가 말했어요. 우리와 중국이 대만의 방위 수요를 채울 겁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발을 붙이지 못할 거예요. 저는 미관을 찌푸렸습니다. 대만이 동의할까요? 한국 무기 성능이 좋은데요. 대만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다른 정보관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압박하면 따를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국제 고립 전략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면 국제적으로 고립시킬 겁니다. 사토가 설명했죠. 유엔에서 지역 안보 포럼에서 모든 곳에서 한국을 배제합니다. 중국과 협력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손에 든 펜을 꽉 쥐었습니다. 계속 들어야 했어요. 네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여론전이었어요. 우리는 미국 내 우익 네트워크를 활용할 겁니다. 사토가 말했어요. 싱크탱크 언론 정치인들을 통해 한국 비난 프레임을 유포합니다. 한국이 지역 불안정을 조장한다는 식으로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여론전을 벌이겠다고요.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른 정보관이 말했어요.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 3곳과 접촉했습니다. 보수 언론사 2곳도 협력하기로 했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최종 목표라는 제목이었어요. 한국 정부를 대만 문제에서 완전히 배제합니다. 사토가 단호하게 말했죠. 한국이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대만은 우리와 중국이 관리하는 지역이 될 겁니다. 한국은 구경만 하게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사토가 프로젝터를 끄고 저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말 했어요. 이건 한국과의 외교 마찰을 넘어섭니다. 국가 정체성 전쟁입니다. 한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거잖아요. 사토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과장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한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과도하다고요. 제가 되물었어요. 한국이 뭘 잘못했습니까? 너무 성공해서 문제입니까? 성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옆에 앉은 정보관이 끼어들었어요. 균형의 문제죠. 한국이 너무 커지면 영내 질서가 흔들립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건 균형이 아닙니다. 한국이 당신들을 추월할까봐 두려운 거죠.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사토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 계획은 진행됩니다. 중국도 동의했고 실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지 않습니다. 이런 계획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겁니다. 정보관 한 명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중국이 손잡으면 한국은 고립됩니다. 미국도 결국 우리 편을 들 거예요. 경제 규모를 보십시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결정한 거였어요. 설득이 불가능했죠. 회의실을 나온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기분은 어두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톰에게 즉시 보고해야 했어요. 방금 본 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종합계획이었어요. 대만에서 배제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미국 내에서조차 여론을 조작하려는 거였죠. 대사관에 도착해 톰의 사무실로 직행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톰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땠나 그가 물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일본은 한국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합니다. 노트북을 열어 메모한 내용을 보여줬어요. 톰이 화면을 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건 전쟁 계획이나 다름없군.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총성 없는 전쟁이죠. 톰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랭글리에 긴급 보고해야겠어. 국무부에도 알려야 하고. 이건 동맹 관계 전체를 뒤흔들 사안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거리가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한국을 겨냥한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펜타곤에 상세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일본 정보부의 한국 제거 계획 전모라는 제목이었어요. 50페이지 분량이었죠. 보내기 버튼을 누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일본과 중국이 함께 한국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까? 그리고 한국이라면 어떻게 대응할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다고요. 한국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했으니까요. 보고서를 보낸 다음 날 펜타곤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제이슨 서울로 가게 부차관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한국 측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와, 일본 로비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파악해야 해. 서울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일본에서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가 말했어요.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는 이미 파악했어. 이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봐야 해. 현장에 가게. 이루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쿄와는 다른 공기였어요. 더 활기차고 젊은 느낌이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미국 대사관에서 보낸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리드 씨죠?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는 깨끗했습니다. 양옆으로 현대적인 건물들이 지나갔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였죠. 대사관에 도착하자 CIA 서울 지부장인 마크 천이 저를 맞았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제이슨 잘 왔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상황이 흥미로워. 자네가 직접 봐야 할 거야.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죠. 일본이 한국을 포섭하려고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어. 마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단 하나도 안 먹히고 있거든. 정말입니까? 직접 보게. 그가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크가 저를 광화문 근처로 데려갔습니다. 한 고급 호텔 로비였어요. 여기서 뭐 합니까? 제가 물었죠. 저기 봐. 마크가 로비 한쪽을 가리쳤습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가 한국 재벌 회장과 만나고 있었어요. 둘 다 정장 차림이었죠. 저 사람들이 뭘 하는 겁니까? 일본 측이 로비하는 거야. 마크가 속삭였어요. 대만 문제에서 한국이 중립을 지켜달라고 설득 중이지. 엄청난 경제 협력을 약속하면서 말이야. 30분쯤 지나자 회의가 끝났습니다. 한국 재벌 회장이 먼저 일어났어요. 표정이 차갑더군요. 일본 관계자가 명함을 내밀었지만 회장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나가버렸어요. 마크가 웃었습니다. 봤지, 완전히 씹혔어. 저건 오늘만 그런 게 아니야. 매일 저래. 정말 매일입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지난 2주간 일본이 한국 측에 인사 수십 명 넘게 접촉했어. 마크가 설명했어요. 정치인들도 10여 명 만났고 문학의 인사들도 건드렸지. 그런데 단 한 명도 안 넘어왔어. 다 거절했다고. 아예 상대를 안 해. 마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일본 돈이고 뭐고 관심 없대. 어떤 사람은 대놓고 모욕을 주더라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제력이 만만치 않은데요. 한국 사람들이 왜 거부하는 겁니까? 마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자존심 문제인 것 같아. 일본이 자기들을 잡아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날 오후 마크가 저를 여의도로 데려갔습니다. 국회 근처였어요. 저기 봐. 그가 한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창가에 일본 정치인과 한국 국회의원이 앉아 있었어요. 얘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저 사람들은 뭘 논의합니까? 일본 측이 한일 안보 협력 강화를 제안하는 거야. 마크가 말했어요. 대만 문제에서 공조하자고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말이야. 1시간쯤 후 회의가 끝났습니다. 일본 정치인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한국 국회의원이 받아들더니 대충 후봤습니다. 그리고는 서류를 테이블에 도로 올려놓았어요. 고개를 저으며 뭐라고 말하더군요. 일본 정치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거절이야. 마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게 벌써 이번 주에만 5번째야. 한국 정치인들이 왜 거부합니까? 제가 물었죠. 일본을 안 믿어. 마크가 답했어요. 뒤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지. 한국 정부가 눈치챘단 말입니까? 당연하지.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와대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 일본이 중국과 손잡고 뭘 하려는지 말이야. 그날 저녁 마크가 저를 한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와 만나게 해줬습니다. 시청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어요. 김차관보라는 분이었죠.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리드 씨 반갑습니다. 김차관보가 악수를 청했어요.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동아시아 정세를 파악하러 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김차관보가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일본이 요즘 우리한테 적극적이더군요.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당연하죠. 김차관보가 웃었어요. 일본이 우리를 포섭하려 한다는 거 다 압니다. 대만 문제에서 손떼라고 회유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시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김차관보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포섭하려 한다고요? 웃기는 소리죠. 우리가 왜 일본 말을 듣습니까? 그럼 일본의 제안을 전부 거절하신다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김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일본의 계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중국과 손잡고 대만을 나누려는 것도 알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를 배제하려는 것도 압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아십니까? 우리도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김차관보가 미소 지었어요. 일본이 움직이는 거 다 보고 있어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제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대만과 직접 협력합니다. 김차관보가 답했어요. 일본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우리 방산기업들은 이미 대만과 긴밀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일본이 방해하면요. 방해할 수 없습니다. 김차관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만이 원하는 건 한국 무기예요.
일본 무기가 아니라 성능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견제하려 하는데요. 견제요. 김차관보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공포에 가까운 상황이겠죠. 자기들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니까. 하지만 우리는 신경 안 씁니다. 우리 갈 길 갈 뿐이에요.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리드 씨 미국에 전해 주십시오. 한국은 일본의 로비에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갑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크가 말했습니다. 어때? 일본 입장에서는 악몽이지 정말 그러네요.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서랍이 미묘하게 열려 있었고 노트북이 살짝 움직인 것 같았죠. 카메라 렌즈를 확인해 보니 지문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방을 뒤진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을 나서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슬쩍 뒤를 돌아보니 선글라스 낀 남자 둘이 20m쯤 뒤에 있었어요. 제가 멈추면 그들도 멈췄고 제가 걸으면 그들도 걸었습니다.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행하고 있어요. 일본 스파이 들릴 거야. 마크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자네가 한국에 왔다는 걸 알았나 보네. 자네가 한국과 가까워지는 걸 막으려는 거지. 제 방도 털렸습니다. 제가 말했죠. 당연하지. 마크가 웃었어요. 일본이 자네 동선을 완전히 감시하고 있는 거야. 자네가 한국 측과 너무 친해지는 걸 차단하려는 거지. 저는 뒤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두 남자가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어요. 중얼거렸습니다. 일본 스파이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군. 마크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조심해. 일본은 자네가 한국 편을 들까봐 겁나는 거야. 자네 보고서가 워싱턴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알거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아까 봤던 그 두 남자가 여전히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일본은 정말 필사적이었습니다. 한국 포섭에 실패하자 이제는 저까지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어떤 로비와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마크가 직접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있어. 그는 차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직접 봐야 할 것들이지. 어디로 갑니까? 제가 묻자 마크가 짧게 웃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지. 차는 서울을 벗어나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무렵 창밖에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제가 묻자 마크가 답했습니다. 진해 해군 기지야. 한국 해군의 심장부지. 기지 정문에서 신분 확인을 받고 들어섰습니다. 이미 모든 절차가 미리 정리되어 있었는지 진입은 순조로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자 거대한 군함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 해군 대령 한 명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최대령입니다. 오늘 기지를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안내로 우리는 부두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거대한 구축함이었습니다.
철의 산처럼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이건 세종대왕급 구축함입니다. 최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함정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이지스함을 운용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저는 거대한 선체를 올려다보며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어 잠수함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잠수함들이 물 위로 고요하게 떠 있었는데 그 존재만으로 신비롭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이건 손원일급 잠수함입니다. 최대령이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214급을 독자 개량한 모델로 세계 최고 수준의 AIP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묻자 그가 답했습니다. 2주 이상 잠수 항해가 가능합니다. 소음도 극도로 낮아 탐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잠수함 기술은 세계 3위권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높습니까? 미국, 러시아 다음입니다. 최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나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죠. 곧 핵추진 잠수함도 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지하작전 통제실로 이동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대형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운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장교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실시간 해상 감시 시스템입니다. 최대령이 말했습니다. 한반도 주변 모든 해역을 24시간 감시합니다. 위성 레이더 소나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각 해역의 선박들이 작은 점으로 정밀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입니까? 제가 감탄하며 묻자. 네, 최대령이 대답했습니다. 전시작전 통합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과 동등하거나 일부는 앞섭니다.